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미국 이민당국이 우리 기업들의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300명가량의 한국인을 체포한 사태로 충격이 큽니다. 미국 투자를 위해 현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을 겨냥해 대대적인 불법 체류 단속에 나선 모습도 참 어색합니다. 한국인 300명가량은 이틀째 미국 구치소에 구금돼 있는데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국에서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두둔했습니다. 저희 특파원이 미 조지아주 구치소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먼저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높게 쳐진 철조망 너머로 불빛이 보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서베너의 현대차 그룹과 LG 에너지솔루션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이틀째 구금돼 있는 미 조지아주의 한 구치소입니다. I can now let you have that information you have to get with the public relations. 취재진도 구금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No, you cannot take any shots out here. You have to get with the public relations department. 군사작전 벌이듯 헬기까지 동원된 갑작스런 체포 소식에 미 조지아주 한인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곳 주민들한테는 좀 굉장한 충격이었고 불안한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 구금되어 있는 한인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할 일을. 조지아주 한인회는 지역 정치인들에게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뜻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현지 공장에서 일할 경우 H-1B, 전문직 취업 비자나 주재원 비자 등을 취득해야 하지만 적기에 해당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아 관행적으로 이스타나 B1 비자를 받아 현지에서 일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이스타 비자라고 해서 왜 그 3개월짜리 비자 받는 거 있죠? 그거를 받아서 들어온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 5년짜리 제대로 된 비자가 잘 안 나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 당국의 대대적 단속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법대로 진행될 것이란 입장입니다. But we had a lot of illegal aliens working there. So, look, they're doing their job. That's what they have to do. These are people that came through with Biden. They came through illegally. They came into our country. So we have to do our job. 한미 정상회담이 우호적으로 마무리된 지 10여일 만에 돌발 악재가 터지면서 우리 정부도 긴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네, 우리 정부 대응 구체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주미 대사관 총영사 등을 중심으로 현장 대책반을 가동했습니다. 미국 내 다른 공장들로 비슷한 상황이 번지지 않도록 기업들과 대책회의도 열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필요하다면 직접 워싱턴에 가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며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신경희 기자입니다. 조현 외교장관은 오늘 오후 주미 대사관과 주 애틀랜타 영사관과 화성회의를 개최하고 재국민보호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에게 우리의 우려와 유감을 전달하였고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선 조기중 총영사가 현지 시각 어제 오전 조지아에 도착해 우리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며 구금 현황을 파악 중인데 현재까지 475명이 구금됐고 300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장관은 외교부 본부에서 고위급 관계자를 현장 파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필요시 본인이 워싱턴에 가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필요하면은 제가 워싱턴에 직접 가서 미 행정부와 협의를 하는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외교부 현장대책반은 LG 에너지솔루션 외에도 조지아에 진출해 있는 다른 기업 관계자들과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유사한 체포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예방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요구로 한국의 대미 투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외교부는 체포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지 변호사 조력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부당한 권익 침해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네, 이 사태를 지켜보는 우리 기업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 때도 우리 기업들은 수십조 원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밝혔죠. 그런데 이 돌아온 미국 정부의 반응이 이렇다 보니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태 당사자인 LG 에너지솔루션은 임직원들의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출장자는 즉시 귀국하거나 숙소에 대기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미 이민당국이 급습한 곳은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말 준공 예정이었던 배터리 공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단속으로 공장 건설은 올스톱됐습니다. We need construction to cease immediately. 직원 47명이 구금된 LG에너지솔루션은 우리 외교당국과 협조해 구금된 직원들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직원의 미국 출장을 중단시켰고 출장 중인 직원은 귀국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기업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앞다투어 수십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대가가 이런 압박이라고 하니 좀 허탈하고 기운 빠지는 건 있죠. 결국은 현지 고용을 늘리는 방향인 것 같은데 언제 단속 대상이 될지 좀 다들 우려하는 그런 분위기는. 이번 단속은 우리 기업들에게 현지 고용을 늘리라는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배터리나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의 경우 공장 건설이나 초기 가동에 필요한 숙련 인력을 현지에서 구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숙련된 노동자들이 가서 사실 공장도 세우고 기술 이전도 해야 되는데 이런 섹터들 중심으로 투자가 딜레이될 가능성이 굉장히 전 크다. 삼성과 SK, 현대차 그룹도 미국 내 반도체와 로봇 공장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번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네, 조국 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오늘 부산에서 북토크를 진행했습니다. 어제 당 윤리감찰단으로부터 대면 조사를 받은 뒤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래저래 예전엔 볼 수 없었던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가 이례적입니다. 고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강당에서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북토크가 열렸습니다. 조국 혁신당 성비위 의혹과 관련해 2차 가해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예정대로 행사를 진행한 겁니다. 지난 5월 출판한 최 원장의 책에는 욕할 때 하더라도 서로에 대해 좀 더 알아야 하지 않냐는 내용이 담겼는데 논란이 됐던 조국 혁신당 강연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정확하게 안 다음에 내가 판단하고 싸우는 건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럴 것 같아서 싸우는 건지부터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토크는 공지 직후 빠르게 선착순 신청이 마감돼 300여 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다만 최근 논란에 취소를 문의하는 사람도 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정대로 진행은 하는데 혹시 그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취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취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 원장은 어제 정청래 대표 지시로 진행된 민주당 윤리감찰단의 대면 조사를 받은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윤리감찰단은 당대표 직속 기관이기 때문에 당대표께만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윤리심판원에서 조치를 취하게 되고요. 최 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사면 복권된 뒤 지난달 18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으로 발탁됐는데 당직과 관련해선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이처럼 조국 혁신당 성비위 사건의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조국 전 대표가 이틀 만에 또다시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들과 만남이 늦어진 데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당내에선 2차 가해 관련자에 대한 재소까지 이어지며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처리 과정에 미흡함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재발 방지에 힘을 보태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사건 관련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엔 자신이 옥중에 있었지 않느냐며 조치를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당무에 일체의 당무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처지였지만 조 원장은 피해자들과의 만남이 늦어진 데 대해 석방되고 난 뒤 여러 일정이 있었다고 했는데 앞서 피해자인 강미정 전 대변인은 조 원장이 출소한 후 성비위 사실을 알렸지만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조 원장의 사과에도 당내에선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란 2차 가해성 발언까지 나오며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되겠죠. 언어폭력은 범죄는 아니고요. 논란이 커지자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규원 사무부총장을 윤리위에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황현선 사무총장도
조 전 대표의 대법원 선고 날인 지난해 12월 12일 당직자들이 성비위 사건과 관련 있는 노래방에 간 사실을 알았다며 당무감사원의 회식 경위와 진상조사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반성의 자세를 촉구한다고 했고 이현주 의원도 대중의 눈치만 살피며 SNS 정치로 일관하는 조국 전 대표의 태도가 유감스럽다고 지적하는 등 여권 내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네, 정치권 뒷얘기를 현장 기자들에게 들어보는 뉴스더. 오늘은 정치부 이태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모레 여야 대표를 만나고 야당 대표와도 단독 회동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야당 대표와 단독 회동을 했던 시점과 비교하면 이번 만남 상대적으로 빠른 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11개월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23개월이 걸렸는데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도 안 돼서 단독 회동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정기국회 개의를 시작으로 협치 메시지를 강조하려는 모습인데 정부 여당이 받는 독주 이미지를 완화시키고 국정 운영 부담을 일부 나누려는 의도로도 해석됩니다. 여기에 최근 한미회담 성과를 부각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역대 사례를 보면 대통령과 야당 대표 단독 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만큼 뚜렷한 결과를 내기는 어려운 이 구조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여야 관계가 극도로 경색돼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대화가 좀 겉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법안들이 처리가 강행되고 있고 이 대통령 역시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야당은 물론 재개도 반대한 법안들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이른바 덧센 상법, 덧센 특검법,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중단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결국 각자 입장만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예. 아까도 설명을 해줬습니다만 이번 회담의 성사 배경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제 성과를 설명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어 보이는데 이제 이게 돌발 악재가 생겼어요. 우리 한국인 수백 명이 이제 체포가 된 상황인데 조금 이게 의제가 되면 좀 미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미 회담 뒤 보름도 지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인 만큼 야당은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수백조 원 투자를 약속하고도 이렇게 대규모 단속을 당한 건 사실상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700조 선물 외교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교민 안전과 기업인 권익부터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안보 청구서와 농수산물 시장 개방, 대미 투자 펀드 구체화 등 민감한 현안들도 남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순방 성과를 적극적으로 꺼내는 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 조국 혁신당 성비위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분야 중에 하나 이제 정치권일 텐데 성비위 사건이 여야를 막론하고 꽤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진보 진영에선 안희정 전 지사,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 사건이 있었고 보수 진영에서도 최근 장제원 전 의원 관련 논란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모두 위계에 따른 권력 형성 범죄였다는 건데요. 특히 정치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2차 가해 우려 때문에 피해자들이 고발조차 망설인다는 점이 큰 문제로 꼽힙니다. 특히 진보 진영은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더 큰 비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의 강한 동지애 때문에 내부 성비위에 침묵하는 모습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 진보 진영 인사들은 사소한 문제다,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 이런 발언으로 2차 가해 논란까지 키웠습니다. 진보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성인지 감수성을 앞세웠던 정당들조차 이번 조국혁신당 성비위엔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최근 권력형 성범죄 사건을 옹호하는 SNS 게시물로 논란이 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관련 논란에 대한 사과는 여전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내 편 감싸기는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선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헌법에 검찰총장이 주요 정부 요인으로 명시돼 있어 법률로 이를 바꾸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같은 이유로 과거 합참의장도 명칭 변경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정부 조직법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기 위해 속도를 내온 여당은 내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최종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개혁의 요체인 검찰청 폐지, 수사와 기소의 분리부터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담아 9월 안에 통과시킵니다. 하지만 헌법 89조 16항엔 검찰총장이란 명칭이 명시돼 있어 헌법상 기구인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만드는 건 위헌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정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상에 검찰총장 임명된 관련 규정들이 있고 또 검사와 관련된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위헌적인 문제를 또 제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1989년 노태우 정부는 헌법 89조 16항에 명시된 합동참모의장의 명칭을 국방참모의장으로 변경하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당시 야당은 헌법의 사전 개정 없이 합참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개편해 군령권을 부여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결국 국군 조직법 개정안은 합참의장의 명칭을 변경하지 않는 수정안으로 통과됐습니다. 검찰총장은 필수 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을 상설기관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임의로 폐지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검찰청 폐지는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훼손하고 법 체계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보셨듯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향에는 검찰 폐지의 위헌성도 지적되고 있고 여기에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부작용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 등 여러 쟁점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부 송무빈 기자와 중수청 설치를 두고 벌어지는 논란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먼저 중수청 설치 논의는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네, 지난 2022년 4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으로 여야가 충돌하자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이 6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을 신설하자는 중재안을 처음 내놓으면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여당은 중수청 논의 초기부터 FBI를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후속 입법을 위한 논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네, 지난 7월에도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중수청의 모델은 한국형 FBI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 중수청은 막강한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출범을 할 것 같은데요. 미국 FBI 시작도 이랬습니까? 네, 1908년 시어도어 루즈벨트 당시 미국 대통령은 주를 넘나드는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 조사국을 만들었는데 이후 이 조직이 1935년 FBI라는 명칭을 얻고 미국을 대표하는 범죄 수사기관이 됐습니다. 1930년대엔 보니 앤 클라이드, 머신건 켈리 등 경찰도 못 잡는 전국구 범죄자들을 검거한 게 FBI였죠. 이후 100년이 넘도록 FBI는 법무부 산하에서 법무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수사를 해왔습니다. 우리 여권에서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데 미국 FBI는 법무부 산하에 있다는 게 큰 차이인 것 같은데요. 미국은 왜 법무부 안에다가 둔 겁니까? 네, 시작부터 FBI는 법무부 산하였는데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굳이 시스템을 흔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FBI는 법무부 소속 연방 검사들과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갖췄는데요. 장관뿐 아니라 연방 검사도 법률 검토나 증거 확보 등 FBI의 수사 과정에 적극 개입합니다. 만약 FBI가 연방 검사와 다른 부처에 있다면 신속한 강제 수사가 어렵겠죠. 예컨대 2000년대 초 미국을 뒤흔든 엔론 사태 당시 FBI의 포렌식 회계사들이 연방 검사들과 협력해 조직적 금융 사기를 파헤치고 CEO인 제프리 스킬링을 비롯한 최고 경영진의 유죄 판결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의 뇌물수수 사건 때는 FBI가 기초 수사를 벌일 동안 연방 검사는 대배심을 통해 관계자를 조사해 애덤스 시장을 빠르게 기소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권에서는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왜 하는 건가요? 네, 중수청을 행안부에 둬야 검찰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다는 걸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두면 검찰 출신들과 인적 교류와 연계가 가능해져서 제대로 된 검찰 힘 빼기가 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들어보시죠. 중수청을 만들어서 완전한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행안부에 이미 경찰과 국가수사본부가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둘 경우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집중, 또 다른 권력화의 씨앗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당은 내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중수청의 소재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검찰 힘 빼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원래 목적대로 효율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됐으면 좋겠네요.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내렸지만 애석하게도 강원도 강릉은 비껴갔습니다. 소방차에 이어 오늘은 해군 군함까지 동원돼 물을 날랐지만 대단지 아파트와 호텔 등에선 결국 오늘부터 급수 시간이 제한됐습니다. 주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2.8%로 더 떨어졌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4,500톤급 해군 군수 지원함 대청함이 부둣가로 들어옵니다. 제주에서 출발해 동해에 들러 물 450톤을 싣고 강릉시로 달려온 겁니다. 육지에서 대기 중인 소방차는 군함에서 물을 받아 곧바로 강릉 시내로 향합니다. 11일에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도 강릉시 가뭄이 해소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군수 지원을 한... 육해공 장비가 총동원돼 강릉시에 하루 3만 톤의 물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2.8%까지 또 떨어졌습니다. 결국 아파트와 대형 숙박시설 등 120여 곳은 정수장에서 보내는 물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강제 제한급수가 시작된 아파트인데요. 주민들은 물이 끊길까 이렇게 욕조에 물까지 받아놓고 있습니다. 기다리던 비 소식은 강릉을 피해갔고 주말을 맞아 경포와 안목 등 주요 관광지에는 나들이객들이 몰리며 불편한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인가 없는 사람들인가 하는 의아심도 들어요. 저희는 물 때문에 보통 불편한 거 아니잖아요. 강릉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이러다 학교를 가지 못하게 될까 걱정된다며 가뭄을 해결해달라고 대통령실에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카이스트 교직원이 학교 돈 9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내부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횡령이 최소 3년 동안 계속됐는데 대범한 범행에도 학교 측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차정승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카이스트 감사실이 한 교직원의 수상한 카드 집행 내역을 포착한 건 지난 6월입니다. 행정직원 전수조사에서 A씨의 횡령 사실이 처음 발견됐습니다. A씨는 학교 사업비 카드를 집행 목적과 다르게 결제하는 방식으로 학교 돈을 횡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카드로 결제하고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 등일 걸로 추정됩니다.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일명 상품권 깡 수법도 포함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A씨가 2022년부터 최소 3년여간 이런 방식으로 가로챈 학교 돈은 최소 9억 원에 이르는 걸로 파악됩니다. A씨는 카드 지불 날짜가 돌아오면 또 다른 카드로 돌려막았는데 이로 인해 부당하게 집행된 사업비 규모는 11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현재 내부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횡령 혐의로 수사가 의뢰된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감사 등으로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학교 규정에 따라 처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진 직원 1명의 소행으로 파악되지만 정부 지원금이 사용되는 학교에서 수년에 걸친 횡령이 감시망을 피했다는 점은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강원도 방파제 부실공사 논란에 전현직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예산 낭비 혐의로 해경 수사를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당시 해경 본청의 촌경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기 발령됐었는데 최근 슬그머니 복직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4차례 설계 변경으로 최초 낙찰가의 2배가 넘는 2,7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강원도 방파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적합하지 않은 공법을 강행해 예산을 낭비한 혐의로 전현직 해양수산부 공무원 3명을 수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팀장은 본청의 총경으로부터 수사를 덮으라는 취지의 외압을 받았다며 관련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공부에 들어오면 다 수사하냐? 사실관계도 확인해야죠, 과장님. 네? 그냥 또 없애버리고 그런 거는. 논란이 일자 해당 총경은 대기 발령됐고 직권남용 혐의 수사와 감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5일 슬그머니 일선 업무에 복직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감사와 수사는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그 상태는 아닙니다. 녹취의 진실은 더 알아봐야 되는 거고 현재 상태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총경이 맡은 보직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자리로 그동안 감사 대상자가 발령된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게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관련자들이 아직도 처벌 안 받고 그 과정에서 이거는 말이 안 맞습니다. 해경은 인사규칙상 조사 대상자는 서장 보직에만 제외된다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서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일당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장난이었다는 주장을 뒤집을 증거가 제시되지 못한 건데 법원의 결정에도 또 부실한 초기 대응에 이어 혐의와 증거를 제대로 다지지 못한 경찰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아동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유괴할 의도 있던 겁니까? 피해 아동과 학부모에게 할 말 없습니까?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혐의와 고의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괴 의도 없이 장난을 쳤을 뿐이란 피의자들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법정에서 제시되지 못한 걸로 해석됩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뒤 첫 신고를 받고도 CCTV 일부만 확인 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지난 1일엔 범행 장소 앞 초등학교에서 유괴 시도가 있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가정통신문을 냈지만 경찰은 CCTV를 확인해도 아동을 강제로 데려가려는 모습이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다 범행 발생 엿새 후인 지난 3일에야 용의자들을 긴급 체포하면서 늑장 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유인의 고의가 있든 장난에 그친 것이든 지역사회 불안이 증폭이 되었기 때문에 비판의 대목이 아닌가. 경찰은 증거물 포렌식과 소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복귀 하루 만에 4박 5일간의 중국 방문 기록 영화를 방영했습니다.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과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는 모습을 담았고 이달 주애가 주중 북한 대사관에 도착하는 모습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탄 전용 열차가 베이징역에 도착하자 북한 국기를 든 어린이들이 환영합니다. 김정은이 열차에서 내리고 중국 공산당 서열 5위 차이치 중앙서기처 서기 등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북한은 김정은 복귀 하루 만인 오늘 낮 12시쯤 4박 5일 방중 일정을 담은 기록 영화를 방영했습니다. 영접 나온 중국의 지도 간부들은 김정은 동지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김정은이 중국 시진핑 주석,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가깝게 대화하는 장면도 수차례 담겼습니다. 북중 양자회담이 끝난 뒤 시진핑과 두 손으로 악수하는 모습, 푸틴과 회담 시작 전 크게 웃는 장면도 공개됐는데 김정은의 외교적 입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방중 일정에 동행한 딸 주애의 모습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숙소로 쓴 주중 북한 대사관에 도착할 때 김정은을 바로 뒤따르고 전용 열차 내부 집무실에선 김정은 곁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는 장면이 방영됐습니다.
앞서 북한은 주해가 베이징역에 도착하고 평양에 복귀하는 모습만 공개했습니다.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도 짧게 포착됐는데 세계 각국 지도자와 고위 인사 29명의 이름을 부르며 소개하는 부분에선 우 의장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네, 지난 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미 특수부대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도청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 영해로 침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시 북한 선박에 나타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채 철수했고 그 과정에서 민간인을 사살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일축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하노이와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 It's just an honor to be with you, and it was an honor that you asked me to step over that line, and I was proud to step over the line. 미북 고위급 협상이 잇따라 진행 중이던 이 기간, 트럼프가 김정은 도청 작전을 승인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당시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Your objective to plant a high-tech electronic device on North Korean soil and try to intercept Kim Jong-un's communications. 미국 최정예 특수부대가 북한 해안가에 잠수함으로 침투했는데 선박에 발각되자 선원들을 사살하고 곧바로 철수했단 겁니다. If they got caught, that could spark a hostage situation or escalating tensions with, like you said, a nuclear-powered. 트럼프는 모르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I don't know anything about it. I'm hearing it now for the first time. 집권 2기 취임 이후 트럼프는 과거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해온 가운데 이번 보도가 양국 간 정상회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나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넉 달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던 금값이 최근 들어 갑자기 뛰었습니다. 지난 4월 최고치 기록을 또 경신한 겁니다. 이번 주 돈이 보이는 경제에서는 금값이 이렇게 뛰는 이유를 윤서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골드바와 금 장신구를 파는 서울의 한 금 거래소. 평일인데도 골드바를 사고 팔려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100g짜리 102개를 사신 분도 있고 금요일 날 사고 화요일 날 가져가셨는데 꼭 기다리는 동안 금값이 6천만 원이 올랐어요. 자고 나면 오르는 금값에 손주 돌반지를 사러 온 손님은 한숨을 내쉽니다. 90만 원 생각했어요. 반지 한 돈에. 오늘 나오니까 70만 원 좀 넘었어요. 비싼 줄은 알았는데요. 이렇게 많이 비싼 줄은 몰랐어요.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3,613달러로 사흘 연속 올라 지난 4월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35% 급등한 건데 이 추세라면 1년 안에 4,000달러에 도달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가장 확신을 갖고 매수를 권장할 수 있는 자산은 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금값이 다시 뛰는 건 이달 중순 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금리와 금은 역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하려 한다. 그럼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은 사전에 금으로 매수해가지고 금으로 해지하려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가 있거든요.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의 유로존 재정 위기가 커진 것도 이유로 꼽힙니다. 금과 함께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미국채나 다른 나라의 채권에 투자하지 않고 금으로 돈이 몰리는 겁니다. 프랑스는 총리가 IMF 구제 금융을 언급할 정도로 국가 재정이 파탄난 상황입니다. 빚을 많이 지고 있는 나라한테 더 빌려주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돈을 갖다가 어딘가에다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찾게 돼요. 그러다 보니 반대급부에서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게 있고. 특히 미국과 패권 경쟁 중인 중국은 달러보다는 금 매입 비중을 높이는 등 금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네, 한국인에게 가장 대중적인 먹거리인 이 라면이 해외 소비자들에겐 라멘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식품 회사들이 우리보다 먼저 해외 시장에 진출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K푸드의 인기와 함께 한국식 표기법이 영토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전 세계 열풍을 일으킨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공연을 앞둔 주인공들이 한국 음식을 먹으며 또렷하게 라면으로 발음합니다. Time for our pre-game ramen! 영화의 인기에 힘입어 한 식품회사가 내놓은 협업 상품도 대박이 났습니다. 이 회사는 식품회사 중 유일하게 해외 수출 상품의 일본식 라멘 대신 한국식 라면 표기를 고수해왔습니다. 해외 진출 초기에 해외 소비자들에게 쉽게 인식되기 위해 라멘을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한국 정서와 문화를 그대로 담기 위해 라면으로 표기해 왔습니다. 다른 식품회사도 해외 소비자에게 친숙한 덤블링 대신 만두라는 이름을 택했습니다. 덕분에 이제 해외 소비자에게도 만두는 꽤 익숙한 단어가 됐습니다. Okay, moving on to the kimchi mandu. 생소한 이름을 알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다른 음식과 차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류 열풍이 지속되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프리미엄 국가로 위상이 높아졌어요. 한국식 이름을 가지고 기존의 상품을 프리미엄 상품으로 상향 확장했다. 정부도 떡과 찌개, 잡채 등 대표적인 한국 음식들을 우리말 그대로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해외에서 문을 연 한국 음식점들도 음식 이름을 현지어로 번역하는 대신 한국어 그대로 표기하는 곳들이 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유리입니다. 가족과 이웃들로 북적이며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던 대중목욕탕이 인구 감소에 코로나19의 여파 등으로 해마다 수백 곳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최근엔 옛정이 담긴 목욕탕 내부를 그대로 살려서 식당이나 가게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곳들도 있습니다. 구자형 기자가 대중목욕탕에 변신해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굴뚝엔 허연 김 대신 검은 그을음만 가득하고 목욕합니다 글자는 하얗게 바랬습니다. 50년 동안 이어져 온 이 목욕탕의 시간은 2년 전에 멈췄습니다. 아유, 아쉬운 게 너무너무 불편한 게 많죠. 20분 걸어서 저쪽에 가서 모여오고 오는 중이에요. 2003년 9,900여 곳에 달했던 대중목욕탕은 목욕문화 변화와 코로나19 직격탄에 5년 사이 5,700여 곳까지 줄었습니다. 목욕탕은 철거마저 쉽지 않습니다. 대형 굴뚝을 내리고 습기를 버티려 두껍게 쌓은 벽을 허물려면 억대의 비용이 듭니다. 한 20cm, 40cm 이렇게 엉덩이가 쳐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양중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죠. 동네 목욕탕에 켜켜이 쌓인 추억을 되살릴 순 없을까? 마치 수도꼭지 같은 손잡이를 당기자 맥주가 나오고 온탕에는 물 대신 술 한 잔과 함께 지인들과 나누는 따뜻한 담소를 담았습니다. 컵받침은 떼수건입니다. 옛날 사람들한테는 추억의 장소가 되고 요즘 친구들한테는 재밌는 장소가 될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40년 추억이 담긴 목욕탕이 양조장과 맥주집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목욕탕에 있었던 소품들이랑 이런 장치들을 부분 남겨놓고 굉장히 재밌어 하십니다. 37년 된 또 다른 목욕탕은 하늘색 타일 그대로 일식당과 옷가게를 갖춘 문화공간이 됐습니다. 목욕탕이었을 당시 1층 여탕과 2층 남탕으로 이어지던 이 계단은 식당과 옷가게로 바뀌었어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 굴뚝이라는 그 어떤 모양 자체가 너무 낭만적이기도 하고 뭔가 어릴 때 산타 할아버지가 들어올 것 같은. 목욕탕이 꼭 필요한 곳은 지자체가 인수한 뒤 동네 사랑방처럼 꾸며 쓰는 곳도 있습니다. 일반인은 5,000원, 취약계층은 3,000원으로 가격도 저렴해 하루 평균 100명 넘게 찾습니다. 동네 분들이 거의 매일 보니까 그 사랑방 역할, 서로의 안부도 묻고 누가 오늘 왔는데 누가 안 왔네? 그리고 서로 자리도 맡아주고. 목욕탕은 점차 잊혀가는 속에도 새로운 시각으로 활용되며 여전히 우리의 추억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인 절기상 백로이자 일요일인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밤사이 수도권과 전남에는 시간당 50mm, 충남과 전북에는 시간당 7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충남과 호남에 120mm 이상, 경기도에 100mm 이상, 그 밖에 중부 대부분 지역에서도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강릉을 포함한 강원 영동에는 빗방울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3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30도, 창원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와 제주는 다음 주 초반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이후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6일 토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